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과 국제 유가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공급 불안감이 커진 데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TSMC가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강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미 노동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연준 내부에서는 이미 6월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걱정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현 캐스터, 뉴욕 증시는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흐름이 꺾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듯했지만 장후반 급속도로 열기가 식으며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에 투자자들이 큰 베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널뛰면서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1.35%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23%, 1.4%로 크게 빠졌습니다. 오전장에서 초록불을 켜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44% 떨어졌고요. 챗GPT 인기에 위협받고 있는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최근 메타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메타는 오늘 0.82%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임라인 순서대로 시장 상황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올해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렇게 고용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한 데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기존에 2번의 금리 인하를 점치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멈추면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장의 물가 상승 우려에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연내 어느 시점에서든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최근의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 추세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증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가 어느덧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죠. 실제로 미국 가솔린 평균 소매 가격이 연초 대비 약 14%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는 다행히 소폭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0.04%포인트 내렸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고금리의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까지 이어지는 3고 현상 이외에도 최근 비철금속 가격과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를 살펴보면 102.2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제타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제타는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옴니채널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제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또한 12달러에서 17달러로 올렸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제타의 강력한 재무 실적과 전략적인 사업 움직임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리바이스 청바지로 잘 알려진 기업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리바이스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치인 15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요. 조정 EPS도 0.26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리바이스는 2024 회계연도 실적 전망치도 이전에 제시했던 1.25달러보다 높여 최대 1.27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주가는 오늘 12.38% 급등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허브스팟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허브스팟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약 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최근 1년간 주가가 약 50% 상승했는데요. 시장 가치는 3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구글이 허브스팟의 인수를 검토하는 건 최근 광고 수익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인데요.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 관련한 기업 고객층을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으로 유명한 램 웨스턴 홀딩스입니다. 램 웨스턴은 새로운 ERP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뎌져 예상보다 낮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14억 6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6억 5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합니다. 향후 가이던스도 조정했는데요. 조정 EPS를 기존의 6달러보다 낮은 5.5에서 5.65달러로 낮췄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주가는 19%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 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허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단기적인 압력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허츠의 부사장 콜린 배첼러가 사임 의사를 표했는데요. 현재 허츠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만큼 법률 부문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배첼러의 빈자리가 아쉬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플랫폼 블록입니다. 블록도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62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습니다. 분석가들은 Z세대 소비자들이 블록의 성장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블록이 향후 낮은 성장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자 주가는 오늘 6.18% 하락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5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브렌트유 가격 간밤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5% 상승하며 배럴당 90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돈 건 지난해 10월 말 이후 5달 만입니다. 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6달러 59센트로 1.4% 상승했습니다. 네,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한 데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세계 원유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JP모건 체이스는 오는 9월까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와 WTI 모두 올여름 $95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지진 충격에 공장 가동을 일시 멈췄던 TSMC가 이 생산 라인의 100%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중단됐던 조업을 밤사이 재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지혜 기자. 네, 인지혜입니다. 여전히 복구 중이라고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TSMC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전체 공장 설비를 80% 이상 복구했으나 일부 라인은 생산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남서부 타이난에 위치한 18공장은 새로 지은 공장인데 어젯밤까지 복구를 완전히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선 그제 지진으로 작업이 중단됐으나 추가 점검 뒤 어제 작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습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군요. 그렇습니다. TSMC는 일부 장비가 손상돼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주요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만 잠깐의 조업 중단이라도 수주일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기업인 포드가 일부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미뤘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연이은 속도 조절,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기차 업계에 또 하나 악재가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는 캐나다 한 공장에서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었던 SUV 전기차 생산을 2027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한 지역에서 최대 50만 대 규모로 생산할 방침이었던 전기 픽업 트럭도 출시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늦췄습니다. 앞서 포드는 작년 실적 발표에서 가격 하락 압박을 이유로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를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포드의 이런 속도 조절은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실화가 된 계획이고 앞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계획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동화 전환을 5년 연기하고 내연기관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GM은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라 기존에 밝혔던 이런 생산 목표를 아예 폐기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출시가 이렇게 줄줄이가 연기되면 당연히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3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글로벌 점유율은 24.4%인데요. 중국의 1위 CATL 점유율인 33.9%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1월 점유율은 20.2%로 더 낮아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위축됐음에도 국내 업체들은 미래 준비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의 두 번째 북미 단독 공장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총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기차용 이 46 시리즈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미래를 좀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더디고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월과 2월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약간 우려스럽다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올해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3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은 2,630억 달러로 전달보다 58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이 3,319억 달러로 전달보다 71억 달러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닷새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옐런 장관이 어제 광저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강진 여파로 바짝 긴장한 반도체 업계의 소식부터 인공지능 먹이 사슬에서 밀린 빅테크들의 새 먹거리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만의 강진 여파 여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장 정상 가동에 들어갈 줄 알았던 TSMC는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밝히면서 일부 생산 라인이 재개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고 신축 공사도 재개했는데요. 또 일부 장비가 손상을 입었을 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같은 주요 장비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 상황을 전하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3나노 웨이퍼 팹에서 기둥이 파손되면서 생산이 완전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 공장은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기도 해 잠재적인 제품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D램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고객사들과 납품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 한 자릿수로 예상됐던 2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소재와 부품 같은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후방 산업까지 한국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가들의 단기적 위축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D램 등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전자산업 전반의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현재 피해 규모를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 모드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다음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점찍었습니다. 인공지능 신드롬에 발맞춰 AI 종합판으로 평가되는 첨단 로봇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정부 로봇, 또 스크린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탁상용 기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지각생 꼬리표가 달린 애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10년간 애플카 프로젝트에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빅테크 사상 최악의 실패다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란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요즘인데요. 애플의 로봇 프로젝트가 그 명성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생성형 AI 경쟁에서 오픈 AI에 밀려 2인자 신세가 돼버린 구글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심 끝에 AI를 장착한 새 프리미엄 유료 검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글링이란 용어처럼 검색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은 구글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챗GPT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챗GPT는 출시 2년도 채 안 돼 월 방문자 16억 명을 돌파했는데 특히 광고 없이 검색 내용만 요약해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그인 없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크게 낮췄고요. 문제는 구글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챗봇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출 절반 이상이 검색 광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광고를 포기하면서까지 AI를 앞세운다는 건 자칫 재발등찌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구글은 광고 비즈니스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활용해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구글의 선택이 검색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구글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광고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키워보겠다는 전략일까요? 시장 가치 47조 원에 달하는 허브스팟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와 함께 인수 추진에 대한 논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딱 10년 전 뉴욕 증시에 상장된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순손실을 내고도 최근 1년간 주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허브스팟을 품게 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가 될 전망인데요. 성사되면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와 관련된 더욱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을 건 진짜 이유가 드러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전문가 에단 나이트가 회사를 떠나 xAI에 몸담았던 현지 매체 보도에 대한 응답 내용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공식적으로는 오픈 AI가 비영리법인 사명을 등지고 쉽게 말해 돈맛을 알았다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실상은 투자금 조달 또 AI 인재 영입 시장에서 블랙홀처럼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자신의 SNS에 오픈 AI가 보상을 앞세워 공격적인 스카웃으로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테슬라는 급여를 인상하고 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인재 전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인공지능 시장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꺾였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고 일어났더니 또 미국 시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연준 의사의 이 발언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중동 리스크가 계속 또 부각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급락세 이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아무래도 TSMC 발 여러 가지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과의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만의 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타격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전통적인 매파죠. 또 닐 카시카리 총재는 당연히 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었는데 또 막상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 시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노피벗이죠. 이런 쪽에 대한 반응들이 시장에서도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의외로 매크로 지표들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달러도 104대까지 내려오는 인덱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도 1% 하락해서 4.3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나아졌는데 아직 유가가 문제겠죠. 지금 1.5% 오늘도 WTI 기준으로 올라가서 86.7달러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이어가는지 그러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계속 또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3월 고용 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연준 내부에서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이 결과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고용 지표도 3월 달에 그렇게 뭐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전망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 2월 달 대비해서 비농업자 신규 고용 수는 27만 5천 건에서 20만 건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3.9% 2월 달에서 한 3.8%로 살짝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3%에서 4.1% 또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는 만큼 약간 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고용 위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따른 또 시장 반응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의 동향들을 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안도감이 좀 더 올 것 같고요. 일단 또 CME 페드워치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진 수치죠. 이 부분이 이번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짚어보죠. 어제 코스피가 뭐 1% 넘게 반등을 하면서 2,740선 뚫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로 돼 있는 상황에서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좀 많이 밀렸고 그런데 이 부분을 TSMC발 반도체 공급 충격이 삼성전자에는 수혜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피해보다는 수혜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떤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모습들 쪽에서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모습들도 좀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 눈높이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젠 기본은 5조 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한 5조 5천억대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한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반영돼가는 과정이라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또 강했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들의 흐름들도 계속 탄력들을 유지해가는지 지켜보시되 오늘의 관건은 그냥 미국이 약간 매물 부담이 좀 커졌어도 한국 쪽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주를 계속 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조금만 더 짚어보면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올 때 매도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이제 실적 발표로 나오는 당일은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 그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얼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5조 5천억대 정도까지 해서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한 6조 가까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또 그 정도 이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수준인데라고 또 단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짜리입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중기적인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 그리고 3분기까지 계속 좋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당장을 변동성이 커지는 거 말고는 계속 또 중기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기존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재확인했죠. 최근 2달간의 물가 지표가 단순한 요철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길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 지표가 2달 연속 예상치를 웃돈 것을 단순한 소음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t's clear inflation is way down from its peak. We have hit a little bit there. That was not without bumps, and you highlight January, February, there were some bumps. The February bump was smaller than the January, so that's at least good. But I always say 1 month is no months, and 2 months, that's a real month. So that we had that for 2 months, you can't just dismiss it as noise. I still feel like if you look at the broader economy, it doesn't really look like broad-based overheating. So I still think if you take a longer arc, inflation's coming down, and we're going to get to 2%. 이런 가운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디고 경제가 계속해서 강하면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전반적인 지표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상황에 따라 경제와 정책 전망을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st FOMC participants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begin lowering the federal funds rate sometime this year.
My own expectation is consistent with that. If this inflation and labor market conditions proceed as I am currently expecting, then it will be appropriate to start lowering the policy rate some this year. However, I will remain attentive to the totality of the data, and I would be prepared to change my economic and policy outlook if conditions change. 이런 가운데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위기에 빠졌던 미국 은행업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겪었던 유동성 압력을 더 이상 겪고 있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무실 공실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공실률이 낮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say overall the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e're not seeing the kind of liquidity pressures that we saw, a year ago in March of 2023. There are pockets of risk in the system. We do have banks that are more under stress than other banks. The office commercial real estate sector is under stress more than other parts of the sector. This is the kind of thing where it's likely to be a very slow-moving train. 네, 이처럼 굴수비 연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도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방중 일정을 시작한 제니 델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알파벳 CEO 그리고 유튜브 CEO의 AI 관련 발언까지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공급 불안감이 커진 데다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TSMC가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분이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세계 자동차 시장 1위 도요타와 3위 현대차그룹 두 회장이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지난달 일본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도요타 측의 본사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두 회장은 양사의 미래 핵심 사업인 수소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보다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개발 인력 500여 명을 중소형 OLED 개발 파트로 전환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2022년 56%였던 삼성의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3%로 떨어졌습니다. 한중간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 격차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을 기술 초격차로 보고 연구 인력부터 확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4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중소형 OLED 생산에 특화한 8.6세대 라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4,160억 원을 중소형 OLED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OLED 시장의 주력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유업계에서 지속 가능 항공유 SAF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항공업계가 SAF 사용을 늘려가자 정유업계도 SAF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오일은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 항공 분야에서 SAF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코르시아 인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올해 말 SAF 생산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대한항공과 SAF 시범 운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대한항공과 MOU를 체결하며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SAF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SAF 생산 지침과 급유 인프라 등이 부족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서 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중일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5월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사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 3국 정상회의가 열린 후 4년 반 만의 일입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된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 동북아 3국의 갈등을 관리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투자가 활발한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CVC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주인공은 CVC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투자 건수 기준 글로벌 CVC 상위 10개 기업 중 10개사의 절반을 일본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미쓰비시 UFJ 캐피털이 22개 스타트업에 투자해 가장 많았고, SMBC 벤처캐피탈과 미즈호 캐피털 등 다른 일본 기업도 3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KB인베스트먼트와 삼성넥스트 2개사만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조사기업 더 VC에 따르면 국내 CVC 스타트업 투자액은 지난해 6,963억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41.7%나 줄었습니다.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펀드당 40%로 또 CVC 해외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금값이 고공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KRX 금 시장에서 소매 기준으로 금 한 돈이 40만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금값 급등 소식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데다 중동발 위기감 고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등으로 안전 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가격은 어떨까요? 하이투자증권은 미국의 금리 정책이 확실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 하락할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 금값이 고점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올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 등록 대수는 2만 5천여 대로 1년 전과 비교해 25.3% 줄었습니다.
전기차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하이브리드 차는 9만 9천여 대가 등록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46.3%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서울 9도를 비롯해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또 금리 인상.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밤사이에 연준 내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노피벗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아주 급격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더랬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이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특히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 반전을 했을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그래프와 생겼던 사건관을 연결시켜 보면요. 이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또 S&P 지수가 급락 반전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시칼이, 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가시칼이라고 우리 정권가에서는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연준 매파. 평소에 이 가시칼이 연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좀 매파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발언은 매파 중에서도 대왕 매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것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연내 금리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는 3번 인하하는데 정 안 되면 2번 정도는 인하할 거야. 그런데 아예 금리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번의 찬물을 끼얹었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시장이 반응한 대목은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연준이 피벗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에 연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하이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가 뜨겁고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또 고용 지표도 여전히 좋은, 지금 밤사이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적었죠. 실업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천 건으로 1월 이후, 그러니까 2달 만에 최고라고 그러지만 살짝 높아진 것이고요. 네. 평상시 이른바 정상치라고 볼 수 있는 10만 건 수준에 비한다면, 30만 건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이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은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나?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뜨겁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데요. 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는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감정적으로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금리 이제 인하를 해야지, 이렇게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만한 경제 지표상에서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좋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적으로 보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물론 정치적인 이유는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이제 금리를 하향 반전세로 돌려놓으면 역시 내가 옳았지. 그동안에 여러분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 잘못한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고, 저는 그 물가를 잡느라고 금리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바이든 한 번 더 지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레토릭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거시경제지표 100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뉴욕 증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카시카리 연준 총재, 연방은행 총재 발언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뭐 일각에서는 노 피벗이라고 그러지만 노 피벗은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역 피벗, 피벗의 피벗, 다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넣을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상 금리 인하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밤사이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어떤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 유가 상승도 뉴욕 증시의 하락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위기를 보면 시장이 조금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냉철하게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전략 비축유 자충수. 좀 전에 박사님 언급해 주신 그 국제 유가 얘기인데요. 밤사이에 브렌트유가 결국 배럴당 $90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동 정세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급 요인도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충수인 것 같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들을 풀었는데 이걸 다시 사들이자니 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이거를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지금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요인은 저는 미국의 비축유 관리 실패에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오페크가 감산을 유지키로 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아전 인수격 해석에 불과합니다. 감산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감산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감산도 강제 감산이 아닙니다. 자발적 감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페크의 어떤 이번에 장관 회의가 국제 유가를 촉발했다. 이것은 좀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중동 긴장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랐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외교관을 때렸단 말이죠. 이란으로서는 지금 보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국가 최고 지도자인 하메이니가 보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실현에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란이 보복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란 국내 사정이 지금 전쟁 치르기까지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동 전면전이 지금 국제 유가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도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 유가는 지금 왜 올라가느냐? 야, 이것도 국제 유가 올라가는 시점과 그 상승을 자극한
변수하고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라는 것은 1973년에 미국이 오일 크라이시스, 유가 위기 때 국가적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는, 지금 텍사스에 가면 그 지하에 석유 창고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2021년에 6억 배럴이나 달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3억 4천만 배럴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2억 5천만 배럴이 날아가 버렸죠. 이게 어디 갔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물가 낮추기 위해서 인플레 지수 좀 떨어뜨리려고 야금야금 사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그게 주요해서 국제 유가는 떨어졌고, 네. 그 바람에 미국 인플레가 잡힌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전략 비축유를 6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시점이 강제, 맨데이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잔고를 맞추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사 들어갈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략 비축유 마구 풀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 놨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 보유 원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유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집중적인 매수 시점을 5월 초로 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에서 방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비축 시점을 5월이라는 시점을 포기했다. 좀 더 뒤로 늦출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국제 유가가 들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유가 향방을 가늠할 때는 오페크 변수, 중동 변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금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추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 미국이 사 들어갈 것이냐. 미국이 사 들어가는 순간에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사 들어가기 전이 국제 유가를 올리는 더 큰 어떤 불안한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 정치, 경제를 정치에 너무 연동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튼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 관리가 우리 함께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전략 비축유를 사든지 파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가 공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그것을 사전적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점이 늦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빨리 추적하려면 전략 비축유를 사려고 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어떤 시장에 오파를 내는 그 단계에서 이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좀 집중이 되는데, 그렇군요.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 잔고량은 매일 에너지부에서 공표를 하거든요. 네. 그 상황을 보면 비축유 부족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왕서방 금값. 자,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세의 배경에는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것도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금 사재기에 지금 나서고 있어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예,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금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누가 사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 중국에서의 수요, 구매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을 사느냐?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네. 뭐 색깔도 황금색을 좋아하는 데다가
그보다는 중국 사회에 정치적인 격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치적인 격변이 생기면은 중국의 통화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래서 금을 사재기하는 100년 전 청나라가 멸망할 때 그런 경향이 상당히 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좀 잘 안 되는데 부동산이 안 되는데 왜 금으로 갈까? 자, 부동산이 안 되면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의 카드는 결국 통화 확대책입니다. 통화를 확대하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럼 상식이 있는 중국 투자자라고 그러면 위안화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스투피드하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살 수 있는 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중국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의식한 금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우려돼서 금을 산다. 이 금리 인하와의 자꾸 상관관계 쪽으로 놓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연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국 왕서방들이 금을 좀 많이 사고 있다. 따라서 금값의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화 팽창 정책, 돈을 풀어서 하는 금리 정책 이 대목과 연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영부인 이제 그만. 자, 미국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벌이고 있는 전쟁이 민간인 희생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 바이든 영부인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서 등을 돌린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나라마다 좀 사정은 다르지만 대통령보다도 영부인이 훨씬 세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나라가 좀 있어요. 네. 자, 미국도 사실상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저분은 영어 교사입니다. 사실 저도 워싱턴 특파원할 때 저분이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영어 강사로 있어서 네. 영어를 좀 배우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상당히 비교적 존경받고 있는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스라엘 좀 이제 좀 그만해라. 보통 남편의 정책에 그렇게 밤나라 콩노라 하지 않는 분인데 상당히 강경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어떤 공격이 반인륜적이다 하고 이렇게 느끼고 특히 미국 내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 여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의 오폭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을 끝내려는 그런 식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오지 않겠는가. 사실 영부인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 바이든도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엘도라도, 최근 중남미 경제권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 경제 피난처, 이른바 전설의 도시, 황금 도시인 엘도라도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엘도라도, 사람들이 황금칠을 하고 다닌다는 전설의 땅입니다. 네. 남미 어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죠. 사실 1492년에 콜럼부스는 후추나 고추 이런 것을 찾아서 인도 찾아간다고 아메리카 대륙을 나섰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바로 엘도라도의 전설, 황금 가루를 친한 왕이 다스리는데 이게 제사가 끝나면 옷을 벗어버리고 강가에다가 몸을 씻는데 그때 황금 가루가 막 흘러서 강을 이룬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엘도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엘도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미국이
이른바 이웃 나라들, 미국에 오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니쇼링이라고 해서 멕시코 등 그 이웃 나라에 투자를 하는 나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남미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원유가 새로 개발돼서 에너지 면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마지막 엘도라도에 우리도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회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금리 인상, 전략 비축유 자충수, 왕서방 금값, 영부인 이제 그만, 그리고 마지막 엘도라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과 국제 유가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공급 불안감이 커진 데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TSMC가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강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미 노동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연준 내부에서는 이미 6월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걱정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준 캐스터,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 중간에 흐름이 팍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듯했지만 장 후반 급속도로 열기가 식으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에 투자자들이 큰 베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널뛰면서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1.35%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23%, 1.4%로 크게 빠졌습니다. 오전장에서 초록불을 켜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44% 떨어졌고요. 챗GPT 인기에 위협받고 있는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만 최근 메타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메타는 오늘 0.82%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임라인 순서대로 시장 상황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올해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렇게 고용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한 데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기존에 2번의 금리 인하를 점치던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멈추면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장이 물가 상승 우려에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연내 어느 시점에서든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 추세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증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가 어느덧 배럴당 $90 선을 넘어섰죠. 실제로 미국 가솔린 평균 소매 가격이 연초 대비 약 14%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는 다행히 소폭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0.04%포인트 내렸고 2년물 국채 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고금리의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까지 이어지는 3고 현상 이외에도 최근 비철금속 가격과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를 살펴보면 102.2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제타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제타는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옴니채널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제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또한 12달러에서 17달러로 올렸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제타의 강력한 재무 실적과 전략적인 사업 움직임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리바이스 청바지로 잘 알려진 기업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리바이스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치인 15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요. 조정 EPS도 0.26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리바이스는 2024 회계연도 실적 전망치도 이전에 제시했던 1.25달러보다 높여 최대 1.17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주가는 오늘 12.38% 급등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허브스팟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허브스팟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약 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최근 1년간 주가가 약 50% 상승했는데요. 시장 가치는 3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구글이 허브스팟의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광고 수익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인데요.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 관련한 기업 고객층을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으로 유명한 램 웨스턴 홀딩스입니다. 램 웨스턴은 새로운 ERP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뎌져 예상보다 낮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14억 6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6억 5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합니다. 향후 가이던스도 조정했는데요. 조정 EPS를 기존의 6달러보다 낮은 5.5에서 5.65달러로 낮췄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주가는 19%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 글로벌 홀딩스의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허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단기적인 압력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허츠의 부사장 콜린 배첼러가 사임 의사를 표했는데요. 현재 허츠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만큼 법률 부분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배첼러의 빈자리가 아쉬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플랫폼 블록입니다. 블록도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62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습니다. 분석가들은 Z세대 소비자들이 블록의 성장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블록이 향후 낮은 성장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주가는 오늘 6.18% 하락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5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브렌트유 가격 간밤에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5% 상승하며 배럴당 90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돈 건 지난해 10월 말 이후 5달 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6달러 59센트로 1.4% 상승했습니다. 네,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한 데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세계 원유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JP모건 체이스는 오는 9월까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와 WTI 모두 올여름 95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지진 충격에 생산을 일시 멈췄던 대만 TSMC가 생산 라인의 100%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중단됐던 조업을 밤사이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여전히 복구 중이라고요. 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TSMC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전체 공장 설비를 80% 이상 복구했으나 일부 라인은 생산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남서부 타이난에 위치한 18공장은 새로 지은 공장인데 어젯밤까지 복구를 완전히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그제 지진으로 작업이 중단됐으나 추가 점검 뒤 어제 작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어느 정도 수습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군요. 그렇습니다. TSMC는 일부 장비가 손상돼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주요 설비는 문제가 없다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만 잠깐의 조업 중단이다 하더라도 수주일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미국의 포드가 일부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미뤘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연이은 속도 조절,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기차 출시를 미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는 캐나다 한 공장에서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었던 SUV 전기차 생산을 2027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한 지역에서 최대 50만 대 규모로 생산할 방침이었던 전기 픽업 트럭도 출시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늦췄습니다. 앞서 포드는 작년 실적 발표에서 가격 하락 압박을 이유로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를 일부 연기할 수 있다고도 발표했는데요. 포드의 속도 조절은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포드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동화 전환을 5년 연기하고 내연기관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GM은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라 기존에 밝혔던 이런 생산 목표를 아예 폐기했습니다. 네. 도요타 회장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전기차 출시 자체가 밀리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큰 타격이겠어요. 네, 특히 국내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의 합산 글로벌 점유율은 24.4%인데요. 중국의 1위 CATL 점유율인 33.9%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1월 점유율은 20.2%로 더 낮아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위축됐음에도 국내 업체들은 미래 중기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에 두 번째 북미 단독 공장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2026년 가동 목표로 총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기차용 46 시리즈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선은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더디고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월과 2월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약간 우려스럽다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3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은 2,630억 달러로 전달보다 58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이 3,319억 달러로 전달보다 71억 달러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닷새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옐런 장관이 어제 광저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강진 여파로 바짝 긴장한 반도체 업계의 소식부터 인공지능 먹이 사슬에서 밀린 빅테크들의 새 먹거리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만의 강진 여파 여전히 길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장 정상 가동에 들어갈 줄 알았던 TSMC는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밝히면서 일부 생산 라인이 재개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고 신축 공사도 재개했는데요. 또 일부 장비가 손상을 입었을 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같은 주요 장비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 상황을 전하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3나노 웨이퍼 팹에서 기둥이 파손되면서 생산이 완전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 공장은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기도 해 잠재적인 제품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D램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고객사들과 납품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에 한 자릿수로 예상됐던 2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소재와 부품 같은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후방 산업까지 한국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가들의 단기적 위축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D램 등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전자산업 전반에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현재 피해 규모를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 모드로 상황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다음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처음 찍었습니다. 인공지능 신드롬에 발맞춰 AI 종합판으로 평가되는 첨단 로봇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정부 로봇, 또 스크린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탁상용 기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지각생 꼬리표가 달린 애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10년간 애플카 프로젝트에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빅테크 사상 최악의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란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요즘인데요. 애플의 로봇 프로젝트가 그 명성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생성형 AI 경쟁에서 오픈 AI에 밀려 2인자 신세가 돼버린 구글도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심 끝에 AI를 장착한 새 프리미엄 유료 검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글링이란 용어처럼 검색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은 구글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챗GPT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챗GPT는 출시 2년도 채 안 돼 월 방문자 16억 명을 돌파했는데 특히 광고 없이 검색 내용만 요약해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그인 없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크게 낮췄고요.
문제는 구글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챗봇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출 절반 이상이 검색 광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광고를 포기하면서까지 AI를 앞세운다는 건 자칫 재발등찍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구글은 광고 비즈니스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활용해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구글의 선택이 검색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구글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광고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키워보겠다는 전략일까요? 시장 가치 47조 원에 달하는 허브스팟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와 함께 인수 추진에 대한 논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딱 10년 전 뉴욕 증시에 상장된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순손실을 내고도 최근 1년간 주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허브스팟을 품게 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가 될 전망인데요. 성사되면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와 관련된 더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소송을 건 진짜 이유가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전문가 에단 나이트가 회사를 떠나 xAI에 몸담았다는 현지 매체 보도에 대한 응답 내용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공식적으로는 오픈 AI가 비영리법인 사명을 등지고 쉽게 말해 돈맛을 알았다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실상은 투자금 조달 또 AI 인재 영입 시장에서 블랙홀처럼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자신의 SNS에 오픈 AI가 보상을 앞세운 공격적인 스카웃으로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테슬라는 급여를 인상하고 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인재 전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인공지능 시장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양호한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국내 이슈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삼성전자 실적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짚어보죠. 제빵 기사들한테 노조 탈퇴를 강요했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노조원들에게 승진 불이익 등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4차례나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을 통해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들을 확인하고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해보죠. 시장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6,100여억 원, 영업이익은 5조 1,800여억 원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개선된 실적으로 매출은 5분기 만에 다시 70조 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 전망은 반도체 회복에 따른 건데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한 7,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매출 21조 5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물류비 상승과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 회복세 둔화에 14% 감소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과 LG전자 실적 지켜봐야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철도 지하화 구상을 밝혔어요. 네, 광역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계획을 밝힌 건데요. 철도 지하화 검토 구간은 전국적으로 552km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 경인선 온수역에서 구로역까지 5.8km와 경원선 용산역에서 도봉산역까지의 26.1km 등 모두 71.6km가 포함됐습니다. 아직 재원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국토부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종합계획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180개 동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현행 법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점검은 자치구가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기존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재확인했죠. 최근 2달간의 물가 지표가 단순한 요철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길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 지표가 2달 연속 예상치를 웃돈 것을 단순한 소음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크게 하락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t's clear inflation is way down from its peak. We have hit a little bit there. That was not without bumps, and you highlight January, February, there were some bumps. The February bump was smaller than the January, so that's at least good. But I always say 1 month is no months, and 2 months, that's a real month. So that we had that for 2 months, you can't just dismiss it as noise. I still feel like if you look at the broader economy, it doesn't really look like broad-based overheating. So I still think if you take a longer arc, inflation's coming down, and we're going to get to 2%. 한편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5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건데요.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으로 출국하는 길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ve agreed that it's important to both of us that we don't want to decouple our economies. We want to continue, and we think we both benefit from trade and investment, but that it needs to be in a level playing field. AI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가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AI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헬스케어를 비롯한 많은 분야들이 AI를 도입함으로써 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은 AI 챗 모델들을 제대로 개발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 technology, humanity has had to work hard to harness it to be beneficial. This will b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we ever deal with, but I think in the next 5 to 10 years, I'm more optimistic than not that a lot of the benefits we see, healthcare is a great example. There are many areas where I can see how applying AI will be a net positive. For us, I think it's an area where we will be deeply committed to getting it right. 한편 오픈 AI가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동영상 제작 서비스 소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라의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로 학습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닐 모한 유튜브 CEO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명백한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hen a creator uploads their hard work to our platform, they have certain expectations. One of those expectations is that the terms of service is going to be abided by. And our terms of service does allow for YouTube content, some YouTube content like the title of a video or the channel name or the creator's name to be scraped. But it does not allow for things like transcripts or video bits to be downloaded, and that is a clear violation of our TOS.
이런 가운데 오픈AI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오픈AI가 미디어에 미치게 될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세상에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think this transformation is going to be very broad-based. And so we're one company. We can't do everything ourselves. Being able to find ways to partner with industry, with countries, with specific companies, that's really important to our mission and the way that we think about bringing technology to the world. We really are excited about the impact that we can make in media. 글로벌 검색 플랫폼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으로 직접 돈을 벌려는 걸까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된다면 구글이 검색 엔진에 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 의미와 여파를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구글이 이제 검색은 무료고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어왔었는데 이거를 왜 유료화한다는 걸까요? 예, 지금 구글이 검색을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글의 엄청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AI 장착한 검색으로 돈을 벌면 구글이 이제 드디어 AI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글이 돈방석에 앉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것은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구글은요. 구글의 메인 그 돈을 벌어들이는 메커니즘이 검색이거든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근데 검색할 때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 들어올 거예요. 다른 검색창을 이용하겠죠. 다른 검색창을 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급적 하여튼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전략은 무조건 공짜로 들어와라 해놓고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에 광고를 연결함으로써 돈을 벌어왔는데요. 광고 수입이 연간 30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광고 회사입니다. 요즘 언론사들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구글 때문이에요. 구글이 광고를 다 싹쓸이를 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AI가 나와서 AI 검색을 통해서 할 때도 광고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도 동영상에도 얼마든지 광고를 붙여서 그거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거든요. 문제는 오픈 AI입니다. 오픈 AI 챗 GPT하고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챗 GPT는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광고도 없어요.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능 면에서도 제미나이와 챗 GPT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지금도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광고를 실는다? 그러면 구글 AI 제미나이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광고 돈을 이제 받고 한다? 돈을 받고 하면 챗 GPT는 공짜인데 구글 제미나이를 왜 가? 그러니까 이거 이용을 할까요? 그게 지금 완전히 사면 초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광고를 통해서 AI 제미나이를 이용하면 기존 구글 검색에 광고를 낼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기존 검색보다는 아무래도 AI 검색이 훨씬 더 사용자가 적을 거니까요. 어드밴스가 됐을 텐데 그러면 자충이 돼서 구글이 망할 수도 있다. 바로 오픈 AI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폭락하고 구글이 휘청거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색 기능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진짜 빙빙 돌아서 들어가야만 간신히 찾을 수가 있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빙은
지금 구글의 상대가 안 되고 검색 시장을 구글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대서 만든 오픈 AI, 여기서 챗 GPT라는 걸 만들어서 AI 검색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고 있어요. 공짜로 주니까 구글이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면 기존 검색 시장이 다 죽기 때문에 자가 당착, 자기 시장을 파괴시키는 게 되고, 이제 광고를 하면 챗 GPT로 간다. 그런데 이제 구글의 전략은 돈을 받자. 그럼 기존의 AI에 들어왔던, 기존의 검색 엔진에 들어왔던 광고주들은 일단 이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글은 대신 클라우드가 장점이니까 AI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한번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 동영상이든 음성이든 그것을 한번 보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부가적인 서비스로 구글 클라우드로 영원 보관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AI 장착 검색 유료화 서비스는 구글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가 아니라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글이 챗 GPT 시대를 맞아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경영 위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 챗 GPT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제미나이가 경쟁하는 게 챗 GPT뿐만이 아닙니다. 뭐 클로드나 라지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구글은 AI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구글의 브레인이라는 사업 파트에서 했는데 딥마인드까지 인수 합병을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사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픈 AI 핵심 인재들이 대부분 구글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 오픈 AI 출신인데 저기도 구글 출신이에요. 결국 구글이 다 만들어준 거네요, 판을 지금. 그다음에 또 아르미탈이라는 회사 있죠. 미스트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스트랄. 네. 미스트랄이라는 이 프랑스 회사 라지라는 지금 생성형 AI 만든 이 회사도 이 회사의 간부들도 구글 출신이에요. 구글 있다가 바이두를 거쳐서 그 미스트랄을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생성형 AI 만드는 모든 인재들이 다 구글에서 키운 거예요. 그 인재들이 나가서 거의 지금 구글과 성능이 같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저쪽은 공짜로 사업을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짜로 사업을 때리는데 그럼 오픈 AI는 어떻게 공짜가 가능하냐? 투자를 받잖아요. 최근에 그 흐사비스라고 하는 그 알파고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 그 양반이 구글을 지금 그동안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주도해 왔는데 최근에 가짜 인공지능 기술을 내걸고 그 암호화폐처럼 돈이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핵심 이유가 뭐냐면요. 구글은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열심히 핵심 기술을 해왔는데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이 엄청나게 기술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돈을 막 끌어들이고 있다. 그 끌어들이고 있는 돈이 구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구글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 회사의 존립 기반이 지금 상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 구글이 애초에 안 나가게 인재 교육을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사실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대한 철학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문제인 거잖아요. 이건 헤게모니 쟁탈전에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구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철학의 이게 기본 오픈 AI와 다릅니다. 하나는 오픈 AI 회사 이름이 왜 오픈 AI냐? 우리는 오픈 소스를 하겠다. 우리는 다 공개하겠다. 물론 아직 공개를 완전히 하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렇지만 구글은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자신들만 갖고 돈을 벌겠다 했던 데에 비해서 오픈 AI나 나갔던 사람들은 구글의 폐쇄 정책이 아니라 우리는 오픈 정책을 쓰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글은 궁극적인 목표가 만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 쪽에 빠른 속도로 개발했는데 그것으로 가기에는 인류를 말살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인류 도덕 기준부터 먼저 만들자라고 한 그 인사들을 홀대했거든요. 그 인사들, 그 두 가지 정책에서 구글이 독선을 펴다 보니까 키운 인재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스스로 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뉴욕 증시의 주도주 라인업만 봐도 구글이 여기서도 빠졌잖아요. 여러모로 위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매그니피센트 7, 환상적인 7개 종목, 그 얘기 시대가 이제 끝났다.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하면 인공지능과 IT를 가지고 지금 뉴욕 증시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성장 주도주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주자,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애플, 구글, 테슬라 이렇게 7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세 회사 중에서 지금 4회사가 빠져버리고 지금은 Fabulous 4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F4 시대다. Fabulous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만 남았는데 구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구글은 인공지능의 아버지, 어머니고 지금도 인공지능에서 사실은 구글이 제일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인공지능 뉴욕 증시 랠리 시대에 구글이 어디 갔느냐?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인공지능 개발은 하는 것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거로 돈을 버는 데에 큰 암초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오픈소스 시대에 오픈 AI가 그야말로 눈에 가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유료화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뭐 급한 게 지금 구글뿐만이 아니에요. M7에서 빠진 종목들 보면 테슬라도 있는데 여기만큼 또 요즘 전망이 극과 극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안 되지만요. 자동차 안 되는 대목을 인공지능으로 돌파하려고 해서 사실상 오픈 AI라는 회사를 머스크가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술은 없지만 내가 돈 될 테니까 나와라. 이래가지고 올트만도 데려가고 이래서 오픈 AI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경영권 행사할래. 그래 기술자들이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픈 AI를 만든 것은 사회적 인공지능을 만들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투자 안 할래 하고 버텼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나델라. 나델라가 간다. 우리가 돈 댈게. 왜? 그러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원래 검색 엔진을 구글과 같이 시작했는데 졌지 않습니까? 아, 구글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의 한 수가 오픈 AI를 키우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맞아 들어갔고 그게 맞아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주의 1등 주로서 주가가 폭등하고 애플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것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업계가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초기에는 그 선두주자가 어디가 될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처럼 진나라가 한 번 잘했다가 위나라가 한 번 잘했다가 한나라가 했다가 바로 그런 춘추 전국시대 또는 삼국지 같은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 선두다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산할 거다 전망이 있는데 $2,000까지 주가 갈 거다. 극과 극이 어디를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아예 지금 테슬라 파산을 경고하는 그런 그 전망까지 미국 언론을 타고 있는데요. 물론 그 레칸드란 저분은 그 전부터 테슬라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던 분이에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PER 등을 감안한 적정 가격은 $14다. 지금 테슬라의 가격에 비하면 앞으로 $90 이상, 90% 이상 더 떨어진다. 이유는 뭐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안 늘어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돈나무 언니는 무슨 소리야? $2,000까지 간다. 이게 무슨 가상자산도 아니고 이렇게 전망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로보택시 나올 거야. 그런데 캐시우드가 최근에요. $5,000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캐시우드가 조금 목표를 낮췄어요. 어쨌든 네. 테슬라를 둘러싸고는
그렇게 전망이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절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재계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깎아내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법원이 판단한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소송 쟁점이 뭘까요? LG가 상당히 뭐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웬만하면 잘 내지 않는 다른 기업과는 다른 소송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런데 구광모 회장 등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냈다. 그래서 세간에 굉장히 주목을 끌었거든요. 구광모 회장이 상속을 받을 때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IT 공급하는 삼성으로 치면 삼성 SDS 같은 회사인데 이게 비상장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LG CNS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한다 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던 회사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구본무 회장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이제 일부가 구광모 회장한테 왔거든요.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왜 소송을 했을까? 많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의 결과는 LG의 완패입니다. LG 주장은 근거 없다. 따라서 그 LG CNS 상속세 그대로 내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 논점은 법원에서 지금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의 LG의 주장으로 봐서는 이게 상장사가 아닌데 주식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 가치선 산정이. 예, 그래서 좀 세금을 많이 부과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용산세무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상장사는 아니지만 장외 거래도 많이 됐고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뭐 판결문이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면 다만 용산세무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근데 이게 이번 소송을 이겨도 받는 환급액이 100억 원대입니다. 근데 총 상속세가 9,900원이면 여기 1%밖에 안 되는데 고작 이거 받자고, 물론 큰 돈입니다만 소송을 걸었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재계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의혹이 드는 LG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것은 LG가 그동안 이제 그 비상장사들을 LG CNS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이 회사들의 세금 문제에도 하나의 전례나 판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뭐 LG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비상장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했고 상속세, 증여세 포탈을 많이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더 큰 그림,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는 소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금 뭐 소송 잘 안 하는 LG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소송이 큰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뭐 구광모 회장이 한 소송이 아니고 구광모 회장의 소송이죠. 예, 네. 그 사촌. 뭐 법상으로는 현재 같이 그 이 호적에 올라 있는 남매죠. 남매의 난이라 볼 수 있는데. 구연경, 구연수 그리고 양어머니가 구광모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 회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자, 지금 그룹 가계도에서 보시다시피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죠. 구본무 회장의 직계 아들 자녀는 구연경, 구연수가 있고 원래 그 위에 장자가 구원모라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사망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남자로서 승계해야 된다는 LG 그룹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구본무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에 가장 많은 포션을 구광모 회장이 가져갔으니까 가져갔는데 구연경 그 동생이나 또 양어머니 입장에서는 원래 그 돌아가신 망자께서 유언을 한 줄로 알았다. 모든 재산을 구광모 회장한테 다 몰아주라는 유언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언장이 없더라. 이게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사실 뭐
국내에서도 특이한 소식이라서 외국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재벌가의 소식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 LG에서 LG가의 이 사건에 대해서 LG 그룹의 입장은 많이 나왔는데 소송을 낸 구연경 씨 가족들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보도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구연경 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의 전체 분위기도 왜 그동안의 전통이었는데 너만 튀는 행동하느냐 이래서 형제 자매들도 똘똘 뭉쳐서 구연경 씨 쪽에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연경 씨가 국내 언론은 안 되겠다 해서 세계 최대 언론한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죠. 구 회장이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구 회장은 구광모 회장입니다. 그 약속도 어기고 자신들 몰래 자신들 명의로 주식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바람에 구광모 회장 때문에 자신들은 은행에 카드 개설도 안 된다. 그밖에 없는 유언장을 있다고 사실상 거짓을 했다는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는 LG에서는 억울하다. 그것은 다 합의가 된 얘기고 그 상속세로 낸 은행 대출 자금도 다 돌려주기로 한 건데 무슨 소리냐.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인화의 LG 아닙니까? 화합의 LG. 심지어요. 구연경 씨는 뉴욕타임즈와의 회담에서 한평생 내가 딸로 태어난 게 너무 저주스러웠다. 아무래도 가정 그룹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딸은 상속도 못 받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토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계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판례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과연 딸은 상속 능력이 없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하나의 법적 어떤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국내 뭐 다른 재계, 다른 그룹에서도 이렇게 남자 위주의 상속이 되는 곳들이 있나요? 계속 현재도? 대부분 남자들 위주로 상속은 되지만 아예 여자들을 배제하는 기업들은 잘 없었죠. 그런 면에서도 LG가 좀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데요. 낮부턴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8도, 광주는 2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지만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0도, 모레 일요일은 22도 보이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7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춘천 1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이 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 14도, 울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11도, 대구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전주 18도, 대구 1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날 대만 강진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탔던 미국 반도체주들이 간밤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한풀 꺾인 에브리띵 랠리 속에 살아남을 자산은 무엇인지 돌아오는 머니쇼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모닝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